두 번째 노트이고요. 두 번째 노트에서는 C++ 원시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에 표현을 해야 되겠고, 각 데이터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저장 공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종류를 우리가 타입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죠. 정수 타입, 뭐 문자열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시 타입이라는 거는 언어의 이제 원시 타입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원시 타입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컴파일러가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타입들을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 원시 타입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알고 있는 타입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문자열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문자열 말고 원자 타입, 즉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타입, 하나의 값만.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경우나 문자열 같은 경우에 하나의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C++ 원시 타입,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고, 동시에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타입. 정수, 뭐 부동소수, 문자, 논리형, 이런 것들을 좀 C++ 원시 타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에 있던 모든 원시 타입이 그대로 C++에서도 있고요. 여기에 몇 가지가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타입이라는 거.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자료 유형 타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타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타입이라고 저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문자열 타입, 정수 타입 등이 있고, 이 타입에는 언어에 포함된 타입, 사용자 정의 타입이 있고, 원시 타입은 이제 언어에 포함된 타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이 값의 범위와 그 타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입을 이해하려면 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그 타입이 정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수가 있는데, 뭐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쓰는 int라는 타입은 32비트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만약 4비트가 있다, 4비트짜리 정수 타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4비트 갖고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는 0에서 15, 아니면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16개의 값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범위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16개의 값을 모두 다른 값으로 표현해야 좋겠죠.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양수로만 표현하면은 0에서 15가 되겠고, 뭐 이제 음수와 양수를 동시에 나타나면은 뭐 마이너스 7에서 8까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그 비트 표현 방식이 2의 보수 표현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2의 보수 표현법에서는 이제 음수가 양수보다 늘 하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7. 왜? 이제 대칭적이지가 않은 거죠. 중간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양수나 음수 중에 이제 뭔가는 하나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비트라는 거는 몇 비트면 총 나타낼 수 있는 값의 개수는 이제 짝수가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요. 요 하나 차이 때문에 늘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고 이 종류들을 타입으로 구분하는데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 내에 유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장된 곳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하냐면 변수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가 프로그램 내에서 저장된 곳을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 번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름을.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되는지를 컴파일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정의할 때 이제 이름과 뭘 줘야 돼요? 타입 정보를 줘야 되겠죠. int n. 그러면 이 변수는 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32비트 공간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4바이트 공간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값마다 타입마다 필요로 하는 공간이 다르고 그 공간의 정보를 컴파일러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타입 정보를 줘서 타입과 이름을 줘서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변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변수를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변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어디다 선언했냐. 선언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C++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언 위치에 따라서는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들을 우리가 전역 변수라 그러고 함수 내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 그리고 함수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함수의 그 입구에 있는 그 매개 변수 목록에 있는 그런 변수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물론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는 성격이 비슷하죠. 이 함수에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구분을 좀 하죠. 그래서 지역 변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런 구조체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하면은 클래스들을 많이 정의하게 되는데 그런 클래스나 구조체 내에 선언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멤버 변수라고 그래요. 그 구조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 위치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는 크게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값 타입, 참조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값 타입, 참조 타입. 그래서 값 타입은 값 자체를 변수에 유지하는 타입이 되겠고 참조 타입은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이 저장된 위치 정보,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타입이 참조 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값 타입, 참조 타입. 자바 같은 경우에는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조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참조 타입이에요. 파이썬은. 근데 예전 C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C에서는 이제 값 타입, 포인터 타입. 포인터 타입이 이제 참조 타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 타입, 참조 타입 분류하는 게 이제 어색하지가 않은데 C++에서는 값 타입, 포인터 타입, C에 있던 요 두 가지 말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타입을 이름을 뭘로 붙였냐면은 참조 타입이라고 붙였어요. reference 타입. 근데 이 reference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언어에 있는 reference 타입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혼란스러운 건데 C++에서의 참조 타입은 그 alias, 익명,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런 타입이 C++에서는 참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좀
어색한데, 제가 변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추상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설명하냐면 컵에 비유합니다. 컵.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컵을 하나 준비해 준다. 근데 이 컵은 사이즈가 다양하겠죠.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큰 컵도 있고 작은 컵도 있고 다양한 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사용하고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 타입은 여기 A 변수처럼 컵을 준비하고 A라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고, 값 타입이니까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값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10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프로그램 내에서 A를 쓰는 거나 10을 쓰는 거나 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 컵의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들어있는 주소 정보를 유지해요. 주소만 있으면 우리가 또 값을 접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이제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와 B라는 타입들은 C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던 건데, 이제 C++에서는 참조 타입이라는 게 하나 추가됐는데, 참조 타입은 기존 변수에 이름표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A 대신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C++는 이름을 참조 타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일반적인 변수는 어떤 기호도 쓰지 않고 이제 값 타입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int a equal 10. 그리고 C+ 문법에서는 이렇게 중괄호 해가지고 이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초기화 문법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포인터는 예전에 이제 C에서 썼듯이 이 별표를 이용해서 선언합니다. 포인터 변수는.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유지하는 거고, 주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주소를 얻어야 되는데, 변수의 주소를 얻을 때는 요 주소 연산자라는 걸 써요. 그리고 참조 타입은 요 기호를 씁니다. 요 기호를 써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은 요 C는 A의 또 다른 이름이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 참조 타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참조 타입이라는 걸 왜 추가했냐면은 C++에서는 객체라는 걸 가지고 많이 프로그램 하겠죠. 객체 지향 언어니까. 그리고 이 객체라는 거는 무거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타입이라는 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제 뭘 써야 되냐면 포인터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덩어리가 있는 데이터를 어딘가로 옮기려 그러면은 많은 복사 비용이 들겠죠. 근데 주소만 주게 되면은 별로 비용이 안 들고도 정보를 얘를 쓰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데이터를 이제 C에서 다른 함수에 어떤 전달을 할 때 값 전달을 하지 않고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비용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소를 주게 되면 포인터를 써야 되고 번거롭고 코드도 이렇게 간결하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도입한 거고, 그게 이제 참조 타입이다. 참조 타입.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한번 조금 바꿔보면은, 이제 원래 A라는 정수 변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1을 이제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또 다른 방법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얘 대신에 얘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synthetic sugar라고 해요. synthetic sugar. 그러니까 그 간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어떤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참조 변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포인터 대신에 쓰는 신테틱 슈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참조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해요. 그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포인터를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걔를 어떻게 할까? 아마 내부적으로 우리는 포인터를 안 쓰지만 컴파일러는 걔를 포인터로 바꿔가지고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컴파일 해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컴파일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C++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해주는 문법들이 있는데 이 간결한 걸 그대로 우리가 번역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번 전처리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얘로 바꿔가지고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조 변수로 쭉 프로그램했으면 이 참조 변수를 컴파일러는 다 포인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대신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참조 변수는 우리가 포인터를 뭐든지 포인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포인터 대신에 참조 변수를 쓸 수 있고 포인터 대신에 참조 변수를 쓰면은 포인터 연산이나 이런 것들 안 써도 되니까 편하게 프로그램, 그러니까 간결하게 프로그램, 편하다 보니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로 참조 변수는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때 참조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거의 있기는 있는데 많이 안 써요. 주로 참조 변수 어디다 많이 쓰냐면은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매개 변수에 우리가 값 타입이 기본이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무거운 거를 복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소를 했는데 이제 C++에서는 주소로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고 뭘로 전달할 수 있어요? 참조로 전달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참조 변수는 이제 한번 참조한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C는 A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이 C를 나중에 뭔가 다른 거의 이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참조를 어떤 걸 한다. 그러면 걔는 계속 그것만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못 걸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어야 되고 참조하는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조 변수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 참조 변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존하지 않다. 근데 실제로는 아마 실존할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아마 컴파일러가 포인터처럼 바꿔서 쓸 건데 우리는 그거를 뭔가 실존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변수의 주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변수의 주소를. 요걸 이용해서 주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B도 주소를 얻을 수 있어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더블 포인터 막 머리 아프게 하지만 모든 변수의 주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 C라는 변수에 이렇게 해서 C의 주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가 실존하는 거면 새로운 뭔가 주소를 줘야 되는데 무슨 주소를 줄까? A의 주소를 줍니다. 왜? C는 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A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C의 주소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어요. C가 실제 어디인가 컴파일러는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신 사용하고 있을지 몰라도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C의 주소를 뭔가 얻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 변수의 주소는 다른 변수들은 얻을 수 있는데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참조 변수는 지금 여기서는 단순한 int a를 참조하고 있죠. 근데 이 참조 변수는 참조할 수 있는 변수가 저런 단순 변수에 국한되지 않아요. 배열을 참조할 수도 있고 포인터를 참조할 수도 있고 별의별 변수들을 다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을 참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기 싫죠. 이런 문법. 근데 얘는 뭐냐 하면은 포인터를 참조하는 변수예요. B라는 포인터를 참조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D. 그래서 D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뭐랑 같아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B라는 포인터가 있으면 B에 있는 그 값을 접근할 때는 이 별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D는 뭐랑 똑같은 거야? B랑 똑같은 거야. 그럼 사용법이 어떻게 돼? B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조 변수는 이 참조 변수가 뭘 참조하냐에 따라서 사용할 때 쓰는 기호들이 그 참조하는 변수에 맞게 되는 거예요. 배열을 참조하면은 배열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해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끼지만 이제 쓰다 보면은 많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변수가 참조 변수이고 오히려 이제 C에서는 우리를 뭐 괴롭혔던 그 힘들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포인터의 사용인데 C++에서는 많은 경우 포인터를 쓰지 않고 참조 변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분류는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 그러니까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변수의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이 있고 변수의 그 공간에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유지하는 타입들을 우리가 복합 타입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배열, 문자열 등이 복합 타입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구조체로 뭘 정의하면은 그 구조체도 복합 타입이라고 하죠. 물론 구조체도 수학해가지고 멤버 변수 하나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걔도 원시 타입이라고 그러지 않고 복합 타입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 복합 타입 이렇게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저 용어를 저렇게 쓰기보다는 원래 더 정확한 용어는 오토믹 타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원자 타입. 그러니까 오토믹 타입이라는 건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원시 타입 하면은 원자 타입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표준에 보면 이 원자 타입 말고 또 여러 가지 타입들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몇 가지 소개하면은 C++ 표준에는 산술 타입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산술 타입. 산술 타입은 사칙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타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수, 부동수, 캐릭터, 뭐 불, 다 이런 애들은 산술 타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산술 타입과 포인트 타입, 열거형 타입을 합쳐가지고 스칼라 타입이라 그래요. 저 스칼라 타입도 결국에는 원자 타입이 되는 거죠. 하나만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제 이 스칼라 타입을 또 다른 말로 그 펀더멘털 타입이라고도 그래요. 근본 타입. 그래서 근본 타입들이고 이제 근본 타입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된 타입들을 합성 타입이라고 그래요. 컴파운드 타입. 뭐 이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용어들은 아니고 우리는 이해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 말할 때 원시 타입은 복합 타입의 반대말로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원시 타입을 주로
그 프로그램의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원저 타입들을 말할 거예요. 원저 타입. 근데 실제 프로그램에 내장된 타입은 원시 타입, 그 원저 타입들만 있는 건 아니죠. 배열도 그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고 문자열도 내장된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티브 타입이라는 용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원시 타입, 복합 타입 이렇게 주로 얘기할 거고, 이 수업에서는 특성이 있다는 분류는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참조 변수 이렇게 C++에 나눠지고, 여기서 말하는 참조 변수와 보통 언어에서 말하는 참조 타입은 좀 다르다. 오히려 일반적인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참조 타입은 뭐에 가까워요? 포인트 타입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선언 위치에 따른 분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변수의 선언에서 이제 이게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초기화를 해줘야 좋은 거죠.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겠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제 문법 오류도 나요. 워닝도 주고. 그래서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제 초기화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예전 이제 C를 포함하고 있는 게 C++다 보니까 C++에 C에 썼던 문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야 되죠. 그럼 C에서는 변수를 초기화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int n equal 3. 요 equal를 많이 썼어요. equal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또 요 형태도 많이 썼어요. 이제 복합 타입들을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많이 썼어요. equal과 함께 써서 이제 중괄호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C부터 있었던 거고, C++가 되면서 C++에 뭐가 도입됐냐면 객체 지향이 도입됐죠. 이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그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불러야 되는데, 그 함수를 우리가 생성자라 그래요. 생성자. 그래서 이 함수를 많이 불다 보니까 보통 이게 초기 C++에서는 이런 식으로 student s 김상진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라는 학생을 생성하는데 이름은 김상진, 나이는 2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전달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를 받는 생성자라는 게 호출돼 가지고 이 객체를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를 이렇게 함수 호출이잖아요. 생성자는 함수니까 함수 호출은 가로를 쓰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가로를 이용해서 변수들을 선언하는 형태를 이제 객체들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객체들은 이렇게 썼으니까 원시 타입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C+ 초기에는 이런 애도 가능하게끔 했어요. B 가로 열고 0. 아무도 안 쓰지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저걸 왜 도입했냐면 이제 객체에서는 이 가로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초기화하는 문법이 뭘 초기화냐에 따라서 또 종류들이 3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C++11 모던 C++가 되면서 하나로 통일하자. 그냥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초기화할 수 있게끔 바꿔놓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면 이제 저런 거 안 쓰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된 게 중괄호입니다. 이 원래 중괄호 썼었는데 얘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중괄호를 써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이제 C+11에 도입된 거예요. 유니폼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C++ 모던 C++ 쓸 때는 물론 예전 방법 여러분들이 즐겨 쓰던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저거를 쓰시면 좋아요. 중괄호를. 근데 처음엔 되게 어색할 수가 있고, 저도 그냥 사다 보면 어떨 때 모르면 옛 습관이 나와서 그냥 int n 이퀄 0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n 그 중괄호 0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좋은 방법이고요. 이 중괄호를 도입하면서 강건성을 높였어요. 이제 문법을 새로 도입하면서 왜 어떻게 높였냐면은 예전에는 C 이퀄 2.5 하면은 이게 문법 오류는 아니에요. 인트니까 인트에 2.5는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2.5를 대입하면은 소수점 이하가 버려지고 2가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워닝은 주는데 문법 오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괄호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문법 오류예요.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강건성을 이런 식으로 높이는, 그래서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이제 타입이 안 맞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5를 정수 2로 바꿔야 되잖아요. 정수 2로. 근데 내가 강제 타입 변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들이 내가 쓰는 어떤 코드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날 때 확장 변환, 축소 변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축소 변환, 확장, 축소. 그러면 이 확장하고 축소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도메인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면 확장 변환, 도메인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면 축소 변환이라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면 쇼트가 있고 인트가 있어요. 얘는 2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예요. 그러면 어떤 게 도메인이 큰 거예요? 인트가 큰 거죠. 그럼 쇼트를 인트로 변환하면 무슨 변환? 확장 변환. 인트를 쇼트로 변환하면 축소 변환이에요. 축소 변환. 그럼 축소 변환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정보가 손실될 수 있어요.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자동 변환할 때는 어떤 변환을 하겠어요? 축소 변환하는 게 아니라 확장 변환을 하겠죠. 즉, 1 더하기 2.5 하면 더하기의 이 양 사이드에 있는 P 연산자가 서로 다른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맞춰줘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확장 변환할 수도 있고 축소 변환할 수도 있죠. 1 더하기 2를 할 수도 있고 1.0 더하기 2.5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 더하기 2.5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확장 변환한 거죠. int에서 더블. 근데 C++는 여기서도 또 아리송하게 만들어놨어요. C++는 정수에서 부동소수, 부동소수에서 정수로 가는 걸 모두 축소 변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인 다른 언어에서는 정수에서 부동소수로 가는 건 확장 변환이에요. 왜? 도메인이 훨씬 커요. 플로트, 인트와 플로트를 비교하면 플로트가 훨씬 범위는 커요. 더블은 더 크고 정수는 더 작죠. 근데 정수는 이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나타내죠. 아까 마이너스 8에서 7이면은 마이너스 8에서 7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는 그 타입이 나타내잖아요. 근데 부동소수는 뭐 여기서 0.0에서 1.0 사이 수를 나타낸다. 그럼 0.0에서 1.0 사이의 수가 무궁무지 많잖아요. 그걸 다 어떤 비트를 갖고 와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범위는 이만큼 되지만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부동소수가 더블이나 플로트가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인트를 플로트로 변환하면 어떨 때는 얘가 갖고 있는 값하고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달라집니다.
왜? 이 정수를 이 부동 소스에서는 못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C++에서는 모두 축소 변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부동소수로 바꾸는 거나 부동소수를 정수로 바꾸는 거를 다 C++에서는 축소 변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에러예요. 이게 에러가 안 날 것 같잖아요. A는 인트고 F는 플로트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C++는 이것도 에러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에러가 아니에요. 변수를 대입하면 에러인데 상수를 대입하면은 판단을 해요. 과연 10이 얘가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보고 판단을 해주지만 변수면은 이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분석을 해가지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않아요. 컴파일러는. 그래서 변수로 대입하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초기화 방법을 쓰면은 이제 강건성이 강화된다. 축소 변환, 확장 변환 뭐 계속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컴파일러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대신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컴파일러가 판단하게끔 코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 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uto n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auto n equal 1 이 내용은 좀 이따 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초기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초기 값을 보고 n이 무슨 타입이 될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대신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오토는 이제 초기에는 처음에는 지역 변수들 선언할 때 실제 타입 대신에 오토를 쓰면은 내가 제시한 초기 값을 이용해서 이제 판단해 주는 거죠. int n 이거는 되죠. 초기화 안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 네. auto n 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는 반드시 뭘 줘야 돼? 변수 선언할 때 초기 값이 주어야 되고 초기 값 갖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오토를 쓰는 건 컴파일러 해주니까 뭐 정확성이 향상되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간결성 측면에서는 뭐 인트를 쓰는 게 오토 쓰는 것보다 한자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쓰다 보면은 되게 복잡한 타입들이 있어요. 무지무지 긴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 오토를 쓰면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나중 되면은 우리가 그 포문 중에 새로운 포문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문은 뭐 이런 거잖아요. 왜 n이 여기 들어갔냐? 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렇게 이게 전통 포문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포문 중에는 이런 애가 있어요. 넘스가 배열이라고 칩시다. 그럼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한 번씩 방문하면서 처리해줘요.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첫 번째 요소를 n에, 두 번째 반복에서는 두 번째 요소를 n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반복문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여기에 int 대신에 오토를 많이 써줘요. 그러면 반복문에서 오토를 쓰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이건 바꿀 필요 없고 넘스가 원래 int 배열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롱으로 바꿨어. 그러면 얘를 또 int에서 다 롱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토를 쓰면은 얘를 바꿔도 얘는 그냥 둬도 돼요. 저절로 n이 얘가 롱이면 롱으로 될 거예요. 얘가 더블로 바꿨으면 더블로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오토를 쓰면은 상당히 유지 보수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반적인 변수 하나, int n 같은 거 선언할 때는 오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매우 긴 타입을 쓸 때는 오토를 써서 간결하게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주 복잡한 타입들을 쓸 때는 오토를 또 많이 쓰고 이런 용도로도 또 이런 for each 포문이라는데 이런 데서도 이제 오토를 많이 쓰고요. 이 오토의 쓰임새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처음에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오토를 쓸 수 있었는데 오토를 또 어디다 쓸 수 있냐면은 14부터는 함수의 반환 타입에 쓸 수 있어요. 오토 후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오토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뭘 갖고 판단하냐면 여기에는 return 0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정수를 int를 반환하네. 그럼 얘가 무슨 타입이 돼? in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어떤 때는 return 1.0이라 써놓고 여기 0이 있었어. 그럼 이거 될까요? 안 돼요. return 문이 함수 안에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리턴하는 여기서 리턴하는 게 달라. 그럼 오토를 쓸 수가 없어요. 일치를 시켜주거나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또 다음에 언제 또 그쪽 가면 또 설명 한번 더 드릴 텐데 오토를 이제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 쓸 수가 있고 20에 오면은 매개 변수 타입에도 오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용함수가 돼버려요. 범용함수. 복잡한 얘기지만 범용함수가 되고요. 이 오토를 쓸 수 없는데 어딜 못 쓸까? 이제 다 됐어 거의. 지역 변수 되고 반환 타입 되고 매개 변수도 되고 근데 어디는 안 돼? 멤버 변수는 안 돼요. 멤버 변수에서는 오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긴 없지만 배열을 선언할 때 오토를 못 써요. 뭐 특이하게 배열을 선언할 때는 오토를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의 타입에는 값 타입, 주소 타입, 참조 타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토 n 옛날 문법 이렇게 쓰면 얘는 int n이 되잖아요. int n이 돼요. 근데 나는 오토를 쓰면서 참조 변수로 하고 싶어. 참조 변수를 선언하는데 오토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걔가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쓰면서 내가 참조 변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붙여줘야 돼? 요거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오토는 절대 참조 변수로 유추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또 컴파일러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onst int 같은 수식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n이 뭐가 돼요? 상수가 되는 거죠. 1로 설정이 됐지만 이제 이 1로 설정된 값을 앞으로는 못 바꿔요. 근데 오토로 아까처럼 썼는데 얘가 const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또 컴파일러 지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수를 선언하면서 오토를 쓰고 싶다. 그럼 또 뭘 붙여줘야 돼? const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오토는 절대 상수로 그러니까 const로 해석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 변수로도 해석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오토를 뭘로 해석할까? 어? 얘를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썼나? 파이가 썼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n을 뭘로 해석할까? 포인터로 해석하겠죠. 왜?
A의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는 변수,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는 변수는 뭐만 가능해? 포인터만 가능해.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 오토에다가 별표 붙여줘도 되는데 안 붙여줘도 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왜?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는 변수는 뭐밖에 없어? 포인터 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오토가 주소로 우리가 초기값을 주소로 주면 이제 포인터로 해석해 주는데 참조 변수는 절대로 해석을 못 하고요. 컨스트를 막 자기가 붙여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토가 약간 초기에는 이제 그 C+11 되면서 중괄호를 이용한 균열화된 초기화 문법을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얘하고 오토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막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초기 C++11 뭐 14 같은 데서 이렇게 쓰면 얘를 인트로 해석 안 했어요. 인트로 해석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17 이후부터는 인트로 해석합니다. 요거 이렇게 했던 요 initialize list라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 오토랑 그 균일화된 초기화 문법하고 조금 잘 안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나름대로 된 거지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쓰는데 별로 어색함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게 조금은 걸리적거리는데 얘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긴 있는데 저 initialize list가 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